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민주당 강행 처리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협치 하루 만에 전국이 대치 양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이죠.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워드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합의 처리, 단독 처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부분도 있었고 단독 처리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존 법안에서 달라진 부분 저희 먼저 짚어볼까요?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인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일단 폐기가 되고 양당의 이제 합의로 인해서 새로 고쳐진 법안,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특별 국조위,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그리고 활동 기간, 구성, 이런 면에서 좀 변화를 서로 합의에 의해서 도출을 해낸 거죠. 일단 특조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지적한 바가 있었죠. 이 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12조의 3, 또 16조에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등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조위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료 제출 명령을 한다거나 혹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민주당이 이제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 기간에 있어서도 최대 9개월 정도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1년 플러스 연장 3개월 가능하도록 이 점에도 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이 4인, 또 야당이 4인,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위주로의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좀 허용을 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점이 합의가 됨으로써 실제로 법이 통과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정리를 평론가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지적한 부분을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좀 수용한 거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새로운 안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범죄 혐의라든가. 그러면 직권으로 뭔가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에 한계를 뒀고요. 또 조사하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존 안에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은데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이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박주민 의원 말씀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들을 유가족이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양보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꼭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모처럼 합의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잘 이 국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합의 처리 그리고 단독 처리거든요.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부분을 합의 처리한 뒤에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오늘 이 본회의 안건에는 좀 있지 않았던 사안인 거죠? 그렇죠. 당초에 의사진행 일정에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태원 특별법을 흔들면서 주머니 속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두구육적 행태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1대 국회 막판, 그야말로 막달에 가서
협치가 좀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시간도 되기 전에 지금 이러한 강행 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진표 의장과의 소위 그 짬짬이가 있었다라는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진표 의장이 이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줄곧 주장을 해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김진표 의장의 선택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김 의장의 개인 SNS에 비난 댓글이 막 쇄도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그 박지원 당선자가 모 유튜브에 나와서 뭐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방송인지 모르고 방송되는지 모르고 했다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압박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의정 활동을 다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멋진 마무리를 하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태로 인해서 나중에 되돌이켜 보시면은 굉장히 후회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본인의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했던 김진표 의장께서 예. 그야말로 추미애 그 당선자의 말처럼 다 된 밥에 빠뜨리신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비난을 받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김진표 의장께서 뭐 기계적인 중립을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본인도 많이 압박이 된 것 같고요. 또 다수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국민께서 다수 의석을 줬으면 아무래도 다수 의석에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속 의사 진행 방식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수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하고 소수가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의 선택이 잘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 사건 자체가 순직 해병의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21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뛰어가지고 180일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공수처 수사가 계속적으로 뭐 포렌식에만 검사에만 한 3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진실 발견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그 소명을 꼭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뭐 떨어졌으니까 나는 22대 국회에 안 갈 거니까 뭐 다음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가는 것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를 대비해서 다시 재의결까지도 갈 수 있도록 오늘 마지노선이었다. 날로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최상병 특검도 이제는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오히려 좀 국정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먼저 국민의힘이 하겠다. 이러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다가 국민들께 거부를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 이 내용이 상정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불참했고 로텐도어에서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야권의 이제 단독 표결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도 보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물론 뭐 100% 만족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발씩 서로 양보하니까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지금 뭐 최상병 그 특검법에 있어서도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과연 목표로 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유종의 미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정치 현상을 놓고도 너무나 해석이 이제 180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법 20조 2에 보면은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신을 세우셨다면은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셨어야 하는데 기계적 중립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한선입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가운데에서 양쪽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선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 말씀을 김준표 드리겠습니다. 의장 관련해서 두 번이나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김준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에 좀 귀추가 관심이 쏠렸었는데 합의를 하고 오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합의하라고 하는 건 의장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거다 이러면서 다소 압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중립이 필요한 의장의 자리에 대한 좀 비판적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김준표 의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최상병 특검이 국민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법안을 자신의 임기 중에 마무리 못하고 차기로 넘긴다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계속적인 압박, 합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거부할 의사가 거의 명확하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들이 잡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명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추미애 의원을 당선자를 국회의장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의 입법 폭주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정의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뭐 유감이다 혹은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라는 좀 비판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아마 당에서도 건의할 것을 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입장을 냈죠. 지금 13번의 이제까지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드루킹 특검도 그랬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야가 합의하라고 하는 그 취지를 무색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경우에 특검으로 인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의문인 것이고요. 이제까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이 된 것도 지금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번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했다는 것도 참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의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을 그대로 도입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검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특별검사입니다. 기존의 검찰이나 이런 데서 행하는 수사로서 밝힐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제도 도입의 취지가 그래서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특검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도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제2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부담을 안게 하려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평론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까지 대통령실이 낸 입장까지
좀 평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평소 경험하지 못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14차례 특검하면서 다 합의로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좀 합의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에 결국에는 수사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특검이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뭐 자신이 무상급식을 통과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통과되니까 그냥 뭐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병 특검도 결국은 우리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최상병이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서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의 원인을 밝히자는 건데 도대체 왜 대통령실이 최상병 최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왜 그렇게 못하게끔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비서관이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석연치 않거든요. 대통령실 입장대로 정말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은폐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통과시켜서 문제가 없는 거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정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고요. 조금 전엔 21대에서 이 소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는 발언도 해주셨단 말이죠. 다만 제2요구권이 지금으로서 지배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면 또 22대에서도 아무래도 뭐 여야 의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지배적인 상황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물론 22대에 들어가면은 이번 건과 상관없이 재입법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죠.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이 법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치적 공세가 있다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어차피 22대 가도 재입법할 그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사 일정상 요번에 5월 29일 이전에 제2요구권이 오면 재표결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55명이 낙천낙선을 했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이것이 예, 예. 이제 제2요구가 통과가 되게 재표결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인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최상병 특검을 원하고 있고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자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많았다는 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듯이 최상병 특검을 왜 마다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최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카드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지지하는 특검법들을 수용하고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기대치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합의 처리, 단독 처리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남은 21대 국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여당 황우여 비대위로 국민의힘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성격, 지금까지 관리형 비대위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비대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그렇죠. 혁신적 성격을 가진 비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형 비대위라는 성격 규정은 좀 분명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성격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현역으로 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분을 지금 모셔온 것이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5선 의원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중립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앞으로 룰 변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정치적 능력을 좀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별명이 어당팔이라고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외유 내강형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좀 예. 뭔가 혁신적 면모를 가진 분들을 좀 모셔와서 구성을 해서 전당대회 룰을 좀 개정하는 것에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규칙의 변경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이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도권 혹은 영남권에 계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나 혹은 당선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신만 반영하면 된다라고 해서 당신 100% 룰을 좀 고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총선에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민심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대 7이나 혹은 5대 5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변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혁신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또 수도권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준비, 총선 책임, 당내 갈등 조정 등 여러 역할이 있는 황우여 비대위에 대한 시각 좀 여쭤볼게요. 예. 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민의힘이 또 잘하고 그럼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잘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총선 패배의 원인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고요. 또 당내 갈등 조정도 결국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친윤 갈등의 어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현재 상태에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차기 당대표를 무난하게 끌어내는데 거기까지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특별한 역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예.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지만이 또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비대위원 어떤 인선들로 좀 구성될까요? 그 비대위원장 사실 모실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권한보다는 싫은 소리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비대위원들 역시도 뭔가 좀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모셔야 될 텐데 좀 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아니리라는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 모시기도 어려웠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총선 참패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백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TF도 구성이 됐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여러 목소리들을 담아서 백서를 마련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당정 관계에서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다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낙선한 분들이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혁신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을 어느 정도 뭐 반반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혁신적인 모습 또 혁신적인 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입장은 뭐 7명에서 9명으로 노년, 장년, 청년, 여성을 아울러야 하고 지역을 안배해야 한다라는 말까지는 나온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도 바로 좀 진행해 볼게요. 네. 구인난 속에 9일로 미뤄졌어요. 9일. 이제 지금으로서는 한 일주일 정도 딱 남은 상황인데 첫 출마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3선에 오른
송석준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좀 출마자가 나올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상 그 이철규 의원이 의원 외에는 지금 뭐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예. 뭐 이거 저 민주당처럼 뭐 단독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출사표 낼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네. 출마인지 불출마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석준 의원이 지금 3선인데 출사표를 던진 만큼 그렇다면은 나도 당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지금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밖에는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만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충북 충주 3선인 이종배 의원이라던가 예. 대구 달성의 3선이죠. 추경호 의원, 또 충남 서산 태안 3선의 성일종 의원, 또 그리고 이미 좀 안 나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부산 강서 3선의 김도욱 의원,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 을 3선의 김성원 의원, 또 여기다가 4선의 박대출 의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원내대표에 좀 나가보겠다라는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면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마자가 없던 배경에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나설 거라는 전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출마 상황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계속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철규 의원과의 어떤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뭐 밝은 표정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조금 표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인 말고는 불출마 얘기를 한 거 없다고 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불출마를 권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그 중심에 이철규 의원이 친윤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황골탈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철규 의원이 당을 위해서라도 불출마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출마자들이 더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바람직한 어떤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철규 의원 선택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마치 그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도 전혀 개입이 이루어질 틈이 없었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철규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굳이 찐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오브댐으로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또 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마 뜻을 밝힌다면은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했고요.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창대 의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냐. 네, 저 자막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확정입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친명으로서 선명성 있는 행보들을 했었고요. 최고위원 하면서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여했고요. 또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가 그냥 민주당 간판만 달면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선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 굉장히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출마자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출마하시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셨죠. 그런데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활동 폭이 있고 또 친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또 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차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번에 민주당 상황에 대한 평론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알아서 스스로 교통 정리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당원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박찬대 의원 이쪽으로 좀 와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신다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차삭 다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분 나오셔가지고 구색이라도 좀 맞췄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참 그 점이 기이한 풍경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요. 예.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뭐 사실상 찬반 투표는 형식이고 이제 거의 추대 형식으로 되게 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 이야기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지금 국회의장 역시도 강중의 강성 국회의장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중립 기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나는 중립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리얼 친명 월드가 완성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예.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은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인가요? 31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다고 하죠. 최대 개파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철험회는 순한 맛이고 이제 마라맛 그야말로 최대 개파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위성정당이었던 민주연합도 이제 합당 절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171석 거대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필리버스터 지정이라든지 종료라든지 이런 180석까지는 아니라서 범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잘 갈 것 같아요. 우호적으로 잘 갈 것 같고요. 뭐 조국혁신당은 더 선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제1의 가치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구호도 중요하지만 또 민생이라는 키워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민생을 절대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 당이 추구하는 1호 법안이라든가 1호 색깔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180석으로 둘 당이 합치면 180석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위해서 같이 협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또 긴장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예. 문제인데 뭐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수 의석으로도 야권의 주도권을 쥐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합당하는 민주당 이 상황에서 뭐 지켜보는 주목하는 부분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연동형 비례제의 선택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1인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위성정당 공약도 폐기를 하면서 위성정당도 두셨죠. 그렇게 된 이후에
이를테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이제 합당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규 3조의 3을 보면은요. 탈당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어야 복당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그 코인 사태 때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이 23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당의 제명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해서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민주당 네. 당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꼼수 복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꼼수 탈당과 꼼수 복당이 지난번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영배 의원이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정치 도의상 이번 건이 더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선거제도에 있어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짧게 좀 반론 듣겠습니다. 네, 뭐 당이 합당을 하면요 원래 특례 규정을 둬서 어떤 불합리한 또 불리한 규정들을 삭제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뭐 진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남국 의원이 지금 당장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뭐 거의 무혐의 처분 정도 수준에 이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뭐 막아야 될 지금 현재로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 같이 짚어봤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